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문화 마지막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188페이지 국학 부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요. 190페이지까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작은 제목들 한번 보세요. 역사, 지리서, 지도, 국어학, 금석학, 백과사전, 과학기술. 국학이 뭡니까 여러분들? 국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 역사, 우리 땅, 우리 하늘.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어요? 아니 그럼 뭐 그전에는 그런 연구가 없었나요? 아니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 열망이요. 특히나 이 시기 때, 그러니까 18세기 고 시기 때,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신학이 유행할 때인 거죠. 그때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국학을 이야기할 때요,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국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지? 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자, 근본 바탕 속에는 그 당시에 무엇이 유행하고 있었던 거? 실학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옷 입고 뭐 음악 듣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조가 유행하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청나라로부터 들어왔던 학문이 있었어요. 뭐요? 고증학. 이 고증학 같은 경우는 막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거, 사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역사 연구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역사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학문에도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볼게요. 먼저 역사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전에 편찬되어진 역사서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역사서라고 하면 이제 16세기 역사서가 되겠죠. 누가 주도했을 때? 사림들이 주도했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체적인 것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였는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중국과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 여기서는요. 아니 우리는 중국과는 달라. 우리는 우리만의 것을 강조할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국학에서도 이제 역사학 쪽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학의 흐름을 일단 먼저 뚫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익이 됩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이익이라고 하면 성호사설 기억나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성호사설은 그러니까 성호는 호고, 그가 워낙 이제 그 다방면의 정부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많은 그 제자들이 양성이 됐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호학파를 형성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역사 쪽에서도요 이익의 그러한 생각을 이어갑니다. 이익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여러분 우리 지금 역사를 봤을 때요 가장 시작을 누구로 봐요? 고조선. 그렇죠? 자, 고조선에서 또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어지고, 그럼 마한, 진한, 변한이 결국은 삼국으로 이어지죠. 삼국시대로 가고, 삼국시대는 다시 고려로 이어지고, 고려는 조선으로 가고, 우리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역사의 그 흐름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 흐름을 정리했던 사람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식의 역사 서술 하겠죠. 그게 누구냐고요? 안정복입니다. 보셨습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역사에서요. 우리 유득공을 바라볼 거예요. 유득공이 썼던 책이 바로 뭐냐면 발해고입니다. 발해고. 그러니까 발해 역사를 썼죠. 그 이전까지도 발해 역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유득공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역사들 모아야지 라면서요. 우리나라, 중국, 뭐 일본 쪽에 있는 발해 역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싹 정리한 책이 바로 발해고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발해를 그동안 우리가 별 관심 없이 봤는데 아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통일신라 시대만 봤는데 그러지 말고 통일신라와 발해를 동격으로 보고 나라를 불러주자. 뭐라고요? 남북국. 남북국이라고 부르자고 얘기했던 첫 번째 사람이 유득공이 되겠습니다. 자, 또 주목하는 사람 중에는요.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극익이 썼던 역사서가 연려실기술인데 연려실기술. 역사서 그동안 편찬 방법 2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편년체. 일기 쓰듯이 날짜별로 쭉 쓰는 거. 기전체. 사람 중심을 쓰는 거. 왕대에 들어가 있는 그 파트를 뭐라고 한다고요? 본기. 이렇게 불러준다고 했죠. 근데 이극익은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는 나는 이제 사건을 중심을 쓸 거야. 사건을 중심. 사건이라는 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겠죠. 그쵸? 네, 맞아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이극익의 역사 편찬 방식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사 본말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 기사 본말체 양식으로 쓰여진 책이 거기 나와 있는 연려실기술이라고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역사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름만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지리서를 가봅니다. 지리서. 자, 여러분들 지리서라고 하면요. 이게 뭐냐면 지도와 달라요. 지도는 말 그대로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면 지리서는요. 그걸 말로 풀어 쓰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인구는 몇 명이고 그 지역 사람들은 뭐하고 살고 이게 바로 지리서입니다. 자, 이 당시 나왔던 지리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지리서가 바로 뭐냐면은요. 택리지예요. 택리지. 이중환이 썼던 택리지인데 이 이중환은 그 조선 후기 때 붕당 정치로 인해서요. 그 사람은 이제 그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녀요. 그리고 양반이 살 만한 곳은 어떤 곳일까 직접 막 찾아봅니다. 그런 그의 경험담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중환의 택리지예요. 그래서 가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바로 옆에 강이 있고 그래서 그 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교류하고 어느 지역을 갔더니 뭐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고 어느 지역을 갔더니 이 인심이 어떻고 이게 다 정리된 책.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 지도. 일단 먼저 우리의 모습을 그린 지도로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가 있습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거의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제 현대적 지도가 나오겠죠. 그 현대적 지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우리 지도의 표본이었어요. 바꿔 표현하면 그만큼 정확했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정말 현재 지도와 비교했을 때 국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객관적이었다. 근데 그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도 아래 이렇게 축적 같은 거 표시가 돼 있죠. 그쵸? 예, 이때 최초로 축척을 이용한 지도예요. 그래서 그때는 1, 2, 뭐 10리, 100리 이렇게 가잖아요. 100리를 1척으로 표현한 것이 정상기의 동국 지도가 되겠고요. 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알 것 같아요. 김정호의 대동여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일단 크다. 진짜 커요. 왜냐면 이건 지도가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요. 22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접는 책 있잖아요. 이 접는 책이 22권 있어서 이걸 쫙 다 펼치면 전체 조선 지도가 나와요. 높이가요. 3층. 건물 3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쫙 펼쳐야 되는 이런 식의 제작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분첩, 절, 첩식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어서 만든다라고 해서 분첩, 절, 첩식이라고 불러줘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아까 그 10리마다 이게 1척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100리마다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10리마다. 10리마다 눈금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에요. 이렇게 눈금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4의 10리. 여기까지는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리? 20리. 이런 거 표시할 수 있도록 눈금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산맥이나 하천이나 하천이나 도로망 같은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지도에 보시면요. 이렇게 직선이 쫙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요. 여러분들 거기 점들 보실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목판입니다.
목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찍어내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인쇄. 그래서 실제로요. 이게 지금 건물 3층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얼마나 자세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한 이 지도를 찍어내서 누가 쓰냐면요. 상인들. 조선 후기 때 되면 18세기에 전국의 장터만 1000여 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인들이 이거 보면서 아,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이들 지역을 연결하면 교류할 수 있겠구나. 이 정보를 파악하는 좋은 정보 이제 매개체 도구가 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봤더니 국어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요. 조선 전기 문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다. 그리고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실학자, 그러니까 국학연구가 이루어지면 뭐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한국, 우리의 훈민정음을 보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경준과 유희가 되겠습니다.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유희의 언문지, 연구. 됐죠? 자, 이번에는 금석학 하는데요. 금석학이라는 게요. 돌석, 돌에 쓰여지는 비석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연구하는 게 이제 금석학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천문 쪽을 좀 볼게요. 천문. 여러분, 당시요. 조선 후기 때요.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지전설이 나왔었어요. 기억이 날까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는 겁니다. 이런 지전설을 이야기했었던 실학자. 다른 실학자들과 다르게 좀 괴짜 실학자가 있었죠. 그래서 과학에 되게 관심 많았던 실학자. 누구요? 홍대용. 근데 조심하세요. 홍대용보다 먼저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홍대용 한 명 더 이렇게 들어가죠. 되셨어요? 일단 최초는 김성문이었고 홍대용은 그 다음. 대신 홍대용 같은 경우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어. 우주 무한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괴짜. 재밌었던 분인 거죠. 물론 거짓말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기준에서 본다라면 조금 독특했었다. 자, 이번에는 문화 쪽에서 뭘 볼 거냐면요. 서민 문화 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문화. 여러분, 서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라는 뜻인 거예요. 서민들이 직접 문화를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서민들이 문화를 즐겼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정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먹고 살만하니까입니다. 네, 기본은 그래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학이라든지 교육은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어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들 중에서 이제 재산을 좀 축적했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에게는 가르치겠다. 이런 이제 욕구들을 보이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당시 서당도요.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요. 그럼 서민들이 당시 그럼 즐겼던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설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려운 한문 소설보다는 한글 소설을 선호했겠죠. 그래서 우리 최초의 한글 소설이 이제 홍길동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글 소설을 즐겼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시를 쓴다라고 하면요, 왜 우리 시조의 그 초장, 중장, 종장 다 찍어가면서 그 전형적 스킬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조금 자유롭게 쓰는 사설시조, 이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식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설시조 같은 게 유행하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은요, 막 흥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판소리. 당시 판소리가 민중사회에서 되게 인기 있었어요. 요거만큼 또 인기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요, 탈춤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디서 공연이 많이 되냐면요, 장시.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판소리나 이제 탈춤이 공연이 되면 사람들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인기 많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판소리가요 정리가 됐어요. 이때 이 판소리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재효. 신채호가 아니라요. 신재효입니다.
됐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정리했는데 그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5마당이 남아있습니다. 뭐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가 있다는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적벽가 모르는 사람 있죠? 적벽대전. 그러니까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적벽대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군가는 이제 토끼가 그 자라 간 빼먹으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회화 쪽을 볼 텐데 회화 쪽에서 서민 문화라고 하면요. 다른 거 없고요. 민화예요, 민화. 이 민화라고 하는 게요.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이 기존 그림과 다르게 장식성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자기 집에 막 장식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 그 액기운 같은 거 들어온 거 막고 싶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까치 있죠. 호랑이는 나쁜 액을 막아주는 거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와 까치 그림 같은 걸요. 대문에 딱 걸어준다거나 집안에 걸어둡니다. 이런 걸 이제 작호도라고 하고요. 아니면 우리 아들 공부 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열망을 담아가지고요. 집안에다가요. 그 책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쫙 병풍처럼 만들어서 붙입니다. 책가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 올해 장수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효자가 돼야지. 그러면 효자 같은 그림, 충자 같은 이런 글자 있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문자도. 그래서 이 민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철저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집안의 장식 아니면 소원을 빌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작된 그림이 민화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문화와 예술 중에서 요 민화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민화까지 묶어서 서민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이제 분야별로 봤을 때 보였던 뭐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한다거나 그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서민 문화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중인들도 이제 기술력과 그리고 자금력을 어느 정도 이제 키우면서 자신들의 이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회화 분야가 되게 중요한데요. 회화 같은 경우는 일단 18세기 전반, 후반, 말 끊어갑니다. 먼저 이제 18세기 전반, 진경산수화. 산수화는요, 산과 물, 말 그대로 풍경화를 그리는 건데, 근데 그 전까지는 직접 우리의 산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화청, 남해에 있는 그걸 보고 막 그렸어요. 근데 정서는 직접 다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렸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풍속화. 풍속화라고 하면 우리 이제 민중의 삶,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을 그렸는데요. 서민들의 삶을 보니까 김홍도는 이제 행상, 지금 이제 장터에 물건 팔아 나가는 횡상의 그림도 보이고요. 신윤복 같은 경우는 미인노라고 해서 주로 이제 여인들의 모습을 좀 많이 그렸고요. 김득신 그림을 보시면 김홍도와 그림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바적도 이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게 되죠. 됐죠? 자,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종교 분야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종교 중에서도요, 어디를 볼 거냐면 195페이지에 동학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있었던 종교가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죠. 근데 유교, 불교는요, 우리 건 아니에요. 일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인도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인도 거고요, 중국 거예요. 맞습니까? 반면에 동학은요, 순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탄생한 종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궁금한 거, 그럼 누가요? 이것부터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기 경주 사람 최재우입니다. 최재우. 최재우는요, 몰랑양반입니다. 몰랑양반. 그가 며칠 동안 되게 끙끙 앓았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아파 죽겠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게 누구냐? 한울림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울림. 됐어요. 그러니까 천주입니다. 천주. 하늘에 계신 그분. 그 하늘님의 계시를 받고 종교를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포교 활동을 펼칩니다. 이 동학을 창시하는데, 그다음에 이 동학은요, 이 동자가 동력동이에요. 동력동. 이 동력동이라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어떤 냄새를 맡아야 되면, 그러면 서양적인 것을 반다는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를 예전에 이제 서학이라고 불러줬어요. 서양의 학문이라고.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주교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우가 활동했던 시기 자체가요, 철종 시기이기 때문에
이 철종이라고 하는 세도 정치기 되셨어요? 그 세도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 그러니까 뭐 이런 삼정의 문란 같은 거.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저항 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양이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양 문화에 대한 반감. 그래서 전파에 대한 반발에서도 동학이 탄생하게 된다. 이 얘기를 굳이 왜 주냐면은요. 이런 어떤 그 반봉건적 질서에 이제 반발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 사람을 대하기를 하늘처럼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발음이 뭐냐면 사인여천.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조선은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안 하잖아요. 백성들을 자꾸 수탈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나라 어떻게 될까요? 타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제포고민. 폭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겠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아니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부천개벽을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동학의 주요 사상들이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서양이 계속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 이것도 난 싫어. 우리 것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면서 나오는 동학의 사상이 뭐가 있냐면요. 보국안민이에요. 보호한대요. 누구를? 나라를. 누구로부터? 서양으로부터. 서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의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동학을 얘기할 때는 반봉건 반외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봉건적인 질서에 반대하고 있죠. 외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는 동학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죠. 특히 이 부분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동학이요.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뭐라 하냐면, 야, 니네 이렇게 지금 세상을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세상을 어지럽게 할 거야?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결국 최제우를 처형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제우를 처형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항목 뭐라고 하냐?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혹세무민. 되셨습니까?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최제우는 처형되지만 이게 이제 2대 교주 때 계속 이어가요. 그럼 2대 교주가 누구냐? 최시영이에요. 그럼 최시영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항상 종교는 그래요. 먼저 종교를 탄생시킨 사람, 종교를 탄생시킨 사람을요, 교조라고 합니다. 요즘에 교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교조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탄생시킨 사람이 여러 가지 사상을 얘기했다라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얘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리까지 잘 안 해요. 원래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그걸 정리해서 신약성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정리되었던 동학의 그 경전을 바로 뭐라고 하냐? 동경대전 용담유사라고 합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라고 하고요. 동경대전은 누구를 위한 버전이냐면 양반을 위한 버전이에요. 용담유사는 일반 평민들을 위한 버전입니다. 자, 그럼 동경대전은 어떤 글자로 쓰여졌을까요? 한문. 용담유사는 한글. 되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이 최시영 같은 경우는요, 이 동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조직을요, 어떤 체제로 가냐면, 포접제라는 조직으로 갑니다. 포접제. 그러니까 이 포 단위들이 모아지면 접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동학농민운동 시기가 되면요, 동학이요, 특히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도 많이 확산되고요, 전라도에서도 많이 확산되는데, 전라도가 아래쪽에 있죠. 남접이라고 하고요. 위쪽을 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접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또 뭘 볼 거냐면요. 194페이지 천주교 쪽도 좀 보겠습니다. 자,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천주교.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관심 가져야 건, 이게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왔을까?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쵸? 들어왔던 건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다 온, 중국의 사신이 아니라 중국에 갔다 왔던 사신들이 되셨습니까? 가봤더니, 이거 되게 특이한 책이다. 신기하다. 책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국내에 이제 유입이 돼서 처음에는 누구한테 전파가 됐냐면 이제 남인 쪽한테 많이 전파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일반 평민이라든지 여성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중국에 있던 사신들이 처음에 일단 되게 그냥 뭐 요즘에 새로운 건가 봐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그냥 종교라기보다는요 학문으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평민으로 확대되면서는 이것이 이제 종교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양반들이 천주교를 전혀 안 믿었다는 소리는 아닌 거고요. 발달 단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중국에 갔다가 최초로 이 천주교를 국내에 소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앞서서요. 우리 바로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누구냐면 이수광이에요. 명나라 3번 유학 갔다 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이 지복유설인데 이 지복유설에 보면 천주교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주실의라는 책입니다. 천주실의. 당시 이제 명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서양 선교사가 중국인들에게 이런 게 천주교야.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쉽게 풀어 쓴 거예요. 예, 그게 말이죠. 천주실의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럼 이때 이 남인들 중에서 누가 그러면 천주교를 많이 믿었냐를 봤더니요. 일단 정약용을 기준 잡아주세요. 그건 이미 알고 계시죠? 정약용과 그의 집안 사람들도 일단 되게 많이 믿어요. 형, 동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승훈. 그 이승훈이 누구냐면 정약용의 매형입니다. 매형. 누나의 남편이에요. 매형.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의 집안 쪽에서 조금 많이 믿었죠. 그리고 거기 교체해 봤더니 권철신, 권일신이 보이고 있는데 형제인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됐나요? 자, 그러면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반응은요? 네, 탄압입니다. 새로운 종교도 싫어하고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 것도 싫어합니다. 왜요? 천주교가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평등사상. 저쪽에서 말하는 인내천인 거죠. 근데 정부는요. 평등? 왜냐면 신분제가 있는 나라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는 평등사상 싫어. 두 번째. 이 천주교가요. 처음에 들어올 때요. 제사의식을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성리학적 질서를 강조하는 조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세적 신앙관입니다. 내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너 천당 갈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이게 바로 천주교. 자, 그래서요. 정부가 이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하겠죠. 그 시작은 언제 시기냐면 정조시기예요. 여기 지금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실제로 엄마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낸 사람이 나옵니다. 양반 중에서. 그거 누구냐? 윤지충. 결국 윤지충. 목 날라갔죠. 근데 이게 정말 더 탄압적인 정부에서 간다라면 윤지충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줄줄이 소환해서 했을 텐데 정조 같은 경우는 천주교 잠깐 유행하다가 말겠지 이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탄압은 안 들어갔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박해라고 해서 신해 박해인데요. 우리 정조 시기 때 신해 통공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해 박해. 그래서 이때는 별로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조 사망 이후 누구죠? 순조. 순조 즉위하자마자 정순왕후를 비롯해서 노름 벽파 쪽에 권력 잡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일으키는 게 신유박해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측근이면서 그리고 남인인 거죠. 남인이면서 천주교를 믿고 있는 사람. 누가?
정약용 그 집안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헌종 시기에 되면 두 번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하나가 기해 박해이고요. 하나가 병오 박해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실 거는요. 병오 박해. 병오 박해 때 이때 처형된 사람이 이제 김대건 신부인데 그 김대건 신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하면서는 병인박해라고 이러시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그때 담당을 할 것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상 두 가지를 봤어요. 자, 그래서 교재 1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결국 이러한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게 된 것에는 무엇보다 뭐가 관련돼 있다?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세도 정치기로 인한 민중의 불만들이 이런 종교를 더욱더 이제 민중 사이에 더 이렇게 확산시키는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 조심하실 거는 천주교가 19세기 때 유행하는 건 맞지만 19세기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동학은 철종시기 때 등장해서 그 이후 퍼지는 거고 천주교는 들어온 건 이미 영종조 시기 때 들어온 것으로 파악돼요. 들어와서 많이 확산되는 것은 세도 정치 시기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정감록이죠. 정감록은요, 예언사상이에요. 정씨의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정감록입니다. 이씨의 나라가 망하고 정씨의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정감록. 잠깐만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그때에 비쳐 임금의 외척이 농락하고 붕당이 매우 걱정된다. 몸을 높은 집단들이 장차 멸망하여 보존할 자가 열에 두셋도 안 될 것이다. 인자가 때때로 많이 나기는 하나 쓰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쓰이는 자가 있더라도 마침내는 개천에 뒹굴고 말 것이니 성인의 세상에도 오히려 살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말세는 어떠하겠는가? 늙은 왕비가 문발을 걷고 저사를 돌려보내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19세기까지 이어지는 조선 후기 문화를 쭉 살펴봤어요. 복습하실 때는요. 특히나 우리 국학 부분에서는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개화기입니다. 개화기라고 하면요. 흥선대원군을 시작으로 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었던 역사와는 조금 진행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날지 기대하시면서요. 다음 수업 시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